자, 봅시다. 100쪽의 이제 개념화 연습인데, 이제 개념화, 선생님이 개념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원래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개념어를 찾아갖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 좀 재정의를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 1번이 아니라 1번 개념을 형성하는 동시에 풀어내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봅시다. 이 개념을 형성하는 동시에 풀어내기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개념어를 먼저 찾고 그 개념어가 뜻하는 게 뭐냐 이거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찾았습니까? 어떤 단어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겠어? 가장 중요한 개념어만 찾거나 만들어내기. 제시문에 있으면은 개념어를 찾는 거고 제시문에 없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개념어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자, 길브레스는 벽, 반죽통, 벽돌 더미가 위치한 곳에서 양발이 각각 디뎌야 할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벽돌 더미 쪽으로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했다. 또 그는 반죽통과 벽돌의 가장 알맞은 높이를 연구한 다음 비계라는 장치를 고안해서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을 올려놓을 탁자를 둠으로써 벽돌공이 반죽통과 벽돌을 가장 알맞은 위치에 두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비계는 벽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는데 비계를 조정하는 일반 전담한 노동자를 두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벽돌공은 반죽을 퍼낼 때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을 줄이게 되었다. 자, 요 단락에서 읽을 때 어떤 단어가 특징적으로 보입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알맞은 이런 단어 잘 보이지 않아? 가장 알맞은 높이, 가장 알맞은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하자. 그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와.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그제? 그리고 알맞은 위치에 두고 작업을 하고 높이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전담하는 노동자도 두고 해서 어떻게 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을 줄이게 됐다. 일을 줄이게 됐다. 높이, 위치, 비계 만들고 뭐 등등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했다? 이 일을 줄였다. 그런 거야. 몸의 동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줄인 거죠. 그지? 이렇게 줄인 거야. 자, 그리고 벽돌공에게 벽돌을 전달하기 전에 한 노동자가 화차에서 벽돌을 내린 다음 고운 면이 위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분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계 위의 반죽통 가까이에 쌓도록 했다. 반죽통 가까이에 쌓으면은 이제 반죽을 쉽게 얹을 수 있겠지. 이로써 벽돌을 비계 위에 너정나게 쌓여있는 벽돌 더미에서 벽돌을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 일을 줄였고, 일이 줄어든 건 당연히 시간도 절약되겠지, 여기서도. 그지? 가장 편한 자세로. 네? 가장 편한 자세로. 편한 자세로 가장 빠르게. 벽돌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벽돌을 뒤집거나 약을 돌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의 낭비가 됐다. 일을 줄이고 가장 편한 자세로 일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절약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시간의 낭비, 시간 절약인 거죠. 낭비를 감소시킨 겁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 제시문에서는 중요한 개념어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여기에서는 물론 낭비라는 또는 시간 절약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요것들을 통해서 이 길브레스라는 사람이 뭘 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 그제? 사례들이 쪼로록 구체적인 것들이 쫙 나열이 됐어. 아까 뭐라고 했어? 구체적인 것들이 주어졌을 때 추상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기. 이 개념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면? 그렇지. 효율이죠. 효율. 효율성이야. 효율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 어떤 주어진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 이런 거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 그런 거란 말이야.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여기 이 제시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길브레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는데 벽돌공이 편하게 일하도록 시간을 절약해서 일하도록 했는데 그걸 통해서 추구했던 가치는 뭐냐면은 이제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야. 자, 두 번째, 여기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연습의 1에서 나타나는 단어는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될까? 여기서는 자, 베일은 1860년대 말에 철도 우편원으로 근무하던 중 두통의 편지와 목적지는 같은데 배달 경로는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우편낭은 목적지에 도착까지 몇 주 몇 달 동안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곤 했다. 여기서 배는 동일한 장소로 가는 편지들은 동일한 경로를 거치도록 하는 배달 경로에 여기서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 단어가 보이죠.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봐봐.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같은 데가 목적이야. 서울에서 보내갖고 부산까지 가. 그런데 어떤 것은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어떤 것은 광주, 대전, 광주 갔다 부산으로 가고 어떤 것은 대전에서 강릉으로 해서 울산, 부산 이렇게 내려가면 작업이 많죠. 그치? 그런 것들은 싹 모아서 한 방에 부산으로 보내는 게 낫지. 같은 경우로. 여기서도 이게 효율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볼 때 여기 괄호를 한번 치워버렸어. 배달 경로에 무엇을 도입하여 우편 업무에 혁신의 도움을 줬다. 그 AT&T사를 설립했을 때 그는 모든 미국 가정이 똑같은 여기서 동일하다고 같은 말이 나왔죠. 똑같은 전화기를 설치하게 했다. 베일은 전화기의 송수화기와 모든 부품을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AT&T사의 업무 절차와 관리 부문도 뭐 했다. 그는 1908년에 실은 광고에서 몇몇 근소 전화 회사들이 합병을 정당화하면서 이 합병은 운영 및 회계 통일치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운영 방법과 법률 관계 업무를 비롯한 장비 전화의 생산성과 설치 비용 절감, 여기 비용 절감 이것도 효율성 증진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일이 생각한 것은 제2물결의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즉 일상적인 절차와 관리 업무도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여기서 보면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이런 데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끔씩 획일화라는 단어가 나온다. 근데 이 단어는 좋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획일화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로 유니폼,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하나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은 보통 어떤 때 사용해? 부정적일 때 사용하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 숨어있지? 그치? 그래서 획일화한다 이런 얘기는 보통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개성을 말살시켜서 다양성을 없앨 때 이럴 때 획일화의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사용한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하나로 만드니까 통일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 보면 체계화, 체계가 일정한 규칙을 갖도록 만드는 거니까 체계화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스탠다드이제이션, 표준화, 표준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을 따르게 하는 거죠. 표준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례들이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휴대폰 생각나나? 스마트폰 이전에? 스마트폰 이전에는 그 핸드폰에 그 충전하는 잭이 뭐 32핀 뭐 또 무슨 핀 뭐 해갖고 다 달라. 그러니까 휴대폰을 살 때마다 충전기가 새 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치? 비효율적이야 그러면은. 친구네 집에 가서 내 휴대폰 충전하려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들고 다니는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마이크로 5핀짜리지. 핀 5개짜리. 이렇게 보면 5개 있다고. 다 동일하죠. 규격화가 된 거야. 규격화 이렇게 되죠. 표준적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게 맞춰서 똑같이 만드는 거죠. 우편낭이 배달하는 우편낭이 동일하게 표준적인 경로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래 단어는 표준화야. 근데 저기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다 체계화 아니면 통일 이런 말 써도 괜찮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연습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시의 주제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버렸어. 연습 2. 이 시의 주제는 뭡니까?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일단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의 벽이 있죠. 절망의 벽이 있는데 이것을 담쟁이가 지금 넘어. 담쟁이가 이 벽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은 뭐야 여기서? 벽이죠, 벽. 이 벽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그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잡는 경우도 있어.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뭡니까? 리더십, 지도력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잎 하나가 끓었을 때 잎 수천 개가 함께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함께 올라가는 게. 거기에서 한가운데는 한 뼘이라도 꼭 어떻게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요.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요게 중요한 거죠. 다음 얘기는 혼자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이끌었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거야.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한다는 거야.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였어? 손에 손을 잡고 뭐예요? 협동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나왔던 제시문인데 이런 시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시에 있는 이런 근거들, 여럿이 함께 손을 꼭 잡고 가듯이 이런 표현을 이용할 수는 있어. 근데 시 구조를 옮겨다 놓은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 이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이 협동하고 협력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다른 방식, 명시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이 협력과 협동이죠. 알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연습 3을 봅시다. 제시문에서 주제어를 한 단어로 제시하고 그 단어의 개념을 서술해 보시오. 20세기 초 등장한 집단지성 개념은 원래 곤충학에서 나왔다. 각 개체는 지능이 없지만 전체 무리는 고도의 지능 체계를 형성하는 개미 등의 군집을 설명하는 데 쓰였다. 이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초다. 지금 보니까 연습 3에서는 이미 주제어가 뭐가 탁 나온 것 같아.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집단지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집단지성. 개미들 같이 지능이 없어 보이지만 개체는 지능이 없어 보이지만 모이면은 지능을 발휘하는 거, 이것을 집단지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용자들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고 콘텐츠를 혁신하는 웹 2.0이 집단지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집단지성은 굳이 조직이 없어도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중요한 특징이 있죠. 스스로 조직한다는 특징이 있지. 조직이 없어도 돼. 조직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리더 같은 중앙 통제하는 권력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짜다다다다다다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텐데 그게 아니야. 그게 없어도 스스로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권위를 벗어 던지고, 그치? 아까 이제 그 중앙 집권 이제 권력을 가지는 상층에 이제 권력자가 있어야 돼. 그게 아니야. 권위를 벗어 던지고 고도의 조직화된 활동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단독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기에 리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율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스스로 하는 걸. 그치? 자율적이다. 스스로 조직하는 것도 자율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복잡한 과업은 명확한 노동분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뭐예요? 관료제 사회처럼 노동분업을 통해서 일정한 지위에서 일정한 일을 하도록 분담되어 있는 거지. 그게 아니야. 그 전통적인 관점인 건데 그게 아니고 자 노동분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당연히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사용하는 사람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죠. 관료제에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 여기서 표현됐네. 자율적이라고 선생님이 파악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자발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했네. 자발적이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하는 거. 자, 자발적으로 일을 분배한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 가장 흡족해 한다. 그러나 디지털 공동 생활체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상상력을 무보수로 다른 사람을 위해 생산물을 만드는 데 투입한다. 집단지성의 영역에서는 혁신이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서 일하는 특별한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나 다수 저작들이 누적된 작업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게 뭐야? 이 집단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서는 핵심 주제가 이 집단지성이죠. 집단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스스로 조직해서 스스로 집단을 조직해서 어떻게 더 뛰어난 지성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혜를 발휘하는 거. 모여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혹시 알아? 위키피디아 같은 거 한 사람이 쓰지 않죠. 누군가가 써놓고 어떤 항목이 있으면은 그 항목에 대해서 일부 서술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알아서 수정을 하고 더 나아간 정보가 있으면 더 정보를 또 추가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습 4를 봅시다. 지혜를 모아서 발휘하는 겁니다. 지혜를. 자, 연습 4. 다음의 제시문에서 주제어를 한 단어로 제시하고 그 단어의 개념을 서술해 보시오. 이 제시문 좀 어렵죠. 이거는 칸트의 미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자. 나는 오늘 가을의 들판에 서 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른데 그 아래 여름 내내 한색이었던 것이 부끄러웠던지 살금이 단풍이 들었다. 실밥한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날고 기고 달리는 짐승들은 포동포동 살이 올랐다. 넉넉한 볕에 수수는 알알이 오롯해지고
난 바람이 스칠 때마다 바람이 불어 떼고르르 부른다. 산기슭엔 햇빛에 반짝이는 억새의 은빛이 눈부신데 길가에 소담스레 핀 들국화가 별나게 아름답다. 자, 하얀색 꽃잎이 푸른 하늘과 빨간 단풍을 배경으로 바람 타고 하늘을 그리는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어렵다. 지금 들국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얀색 꽃잎이 있고 푸른 하늘과 대조가 되고 파란 하늘하고 그리고 빨간 단풍을 배경으로 상상해봐. 여기 없지만 하늘은 파랗고 거기에는 단풍이 져있고 거기에 하얀 들국화가 밑에 피어 있습니다. 자, 소박하면서 어렵다. 무색 꽃잎을 달고 허공에서 하늘을 그는 수수함이 고양이 오랜법처럼 정겹고 길섭해서 찬소리를 맡고 더욱 청아하게 반짝이는 그 고결함이 집에 있는 선비처럼 그립다. 산비탈이나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지만 어디에 있든 그 향기는 유년에 잃어버린 기억을 떠오르게 할 만큼 맑으니 바쁜 길선이 또다시 발길을 돌려 오래도록 바란다. 아름다우니까 그 들국화를 한 번 더 보고 간다는 거죠. 자, 그 꽃의 이름조차 모르던 시절에도 들국화는 아름다웠다. 그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들국화라는 것인지 아닌지도. 어쨌든 우리는 보는 순간에 어떻다?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들국화가 몸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를 말려 차로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사실을 모르던 때에도 들국화는 소년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들국화는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미란 뭐라고 했어? 목적과 이익관계를 떠난 미 그 자체다. 자, 이게 이 들국화가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거 아름답다는 한자말로 하면 미죠. 아름다움. 근데 이건 어떻다?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과 이익관계를 떠났다. 목적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미는 들국화가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또는 차를 끓여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닌 거야. 들국화의 미를 그 자체로 체험하고자 할 때 우리는 들국화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들국화의 꽃잎과 암술과 수술이 조화. 어디서 들국화가 갖고 있는 조화. 그리고 꽃잎의 보랏빛과 푸른 하늘의 대조에 이런 대조. 세계의 대조 이로에 주목한다. 곧 무엇을 말하려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나 세계의 대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점에서 순수미를 제안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다? 순수미구나. 순수미라는 것은 뭐냐? 새로운 형식 창조에 주력하고 텍스트의 구성 원리에 주목하는 미학은 타당하다. 이제 칸트 미학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요거야. 순수미는 뭐에 있습니까? 구성. 색과 형태의 구성에 달려있어. 형태의 구성에. 이런 것들이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핵심 용어는 뭐예요? 순수미라는 단어죠. 순수미를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색과 형태의 구성에서 오는 아름다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색과 구성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정한 모양 물방울 모양들이 쪼르르르 있으면 되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구성이란 말이야. 여기서도 암술과 수술의 조화, 꽃잎의 조화. 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여자들 옷 입을 때 보면은 이렇게 단색으로 되는 이렇게 옷을 입고 뭐 여기다 뭘 달아요? 브로치를 달지. 그지? 브로치는 또 악센트가 되죠. 액센트가. 이게 딱 액센트가 돼서 뭐 크게 달기도 하고 작게 달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보면 크게 이렇게 하나를 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단색과 다른 색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대조되면서도 조화를 이룬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쁜 얼굴을 가진 선생님이 이영희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선생님이 이영희를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선생님이 이영희랑 결혼하고 싶어서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지?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선생님도 유부남, 이영희도 유부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결혼할 수 없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목적인의 이해관계가 떠났다는 거야. 결혼하고 싶어서 이영희를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다? 여기서부터는 순수미야. 이거 뭐냐? 이영희가 아름다운 이유는 눈, 코, 입이 조화롭게 생긴 거죠. 얼굴 형태하고. 그지? 코를 아무리 잘생기고 입이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답고 눈이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이렇게 생기면 안 예쁘죠?
그지? 좋아해서 오는 거란 말이야.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뭐예요? 가장 예쁜 눈, 가장 예쁜 코, 가장 예쁜 입, 가장 예쁜 귀,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얼굴을 만들었더니 정말 못생긴 얼굴 나오더라 이랬다는 거 있죠. 좋아야 좋아. 구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얼굴이라면 이제 구성의 얼굴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해돼요? 여기서는 순수미야. 어떤 이거 걔의 무목적성, 목적이 없고 이해관계, 이익이나 이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이 무관심성이지. 관심이 없이 순수하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성에서 느껴지는 구성적 조화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이해되니? 저것을 이제 순수미라고 하는 거야.